이제 193페이지에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볼게요. 자, 먼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좀 볼게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자동차의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100만 원 취득하고 우리 회사가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에 지금 취득한 얘는 유형 자산이죠. 그리고 지급한 돈도 우리 당좌 자산이니까 둘 다 자산이죠. 그럼 우리 회사의 자산의 변화가 있나요? 우리는 자산이 나갔고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내 자산의 가격은 그대로 똑같이 유지되겠죠. 이런 거래를 우리가 교환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자동차를 우리가 사서 사용을 하면 이 자동차의 가치는 100만 원보다 당연히 더 하락하게 되겠죠. 점점.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가치가 이제 1년간 사용하니까 20만 원이 하락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는 자동차의 가치가 이렇게 20만 원이 하락한 만큼 우리는 자동차의 금액을 줄여줘야 될 건데, 자, 그럼 이 차량 운반구가 방금 자산이라 그랬죠. 그럼 얘가 자산이고 자산의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자, 얘 가치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있나요? 없죠. 우리 자산의 유출이 있는데 들어오는 게 없을 때 그걸 우린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동차는 언젠가는 우리가 못 쓰게 되겠죠. 그럼 못 쓰게 되면 내 장부에서 내 자산의 금액을 전부 다 지워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은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없어지는 만큼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가상각은 우리 자산이 소멸되어서 못 쓰는 기간 동안 우리가 서서히 비용화시키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우리 유형자산 취득 시점 이후의 지출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형자산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이라는 것, 이제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했죠. 그럼 이제 얘를 쓰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자산한테. 그래서 사용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자, 그 돈 들어가는 걸, 자, 우리는 수익적 지출과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둘로 얘를 나눠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얘는 지출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 항목이라고 하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지출 시에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용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 둘 다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얘는 한 번에 전부 다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으로 서서히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이 둘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건. 그럼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누고 있냐면 그냥 간단한 저렴한 표현으로 수익적 지출은 돈이 작게 들어가고 자본적 지출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둘로 기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익적 지출은 어떤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냐면 얘는 현상 유지를 하거나 원상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능률 유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자동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럼 타이어 빵꾸 때운다라고 하죠. 그래야 성능이 유지가 될 거잖아요. 혹은 기름을 넣는다든지 엔진 오일 교체한다든지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새로 우리 교체한다든지 혹은 우리 그 복사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복사기 고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를 비용 처리한다는 건 자, 계정 과목은 얘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이나 계정 과목으로는 수선비나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 건물 유리창 깨져도 수선비, 우리 수선이라는 건 고친다라는 느낌 드시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복사기 고장 났어요. 그럼 복사기 고쳤다 말하잖아요. 그걸 수선비라고 하는 건 원상 회복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자,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발생하거나 혹은 용도 변경, 중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자본적 지출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에 엔진을 교체를 했어요. 그럼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인데 우리가 자동차에 엔진을 교체하면 더 오래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그거는 자본적 지출로 보겠다는 거예요. 혹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겠죠. 혹은 3층짜리 건물을 7층짜리로 증축을 했어요. 그래도 건물의 가치가 증가를 하겠죠. 이런 형태가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럼 이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게 되면 이때 계정 과목은 그냥 자산 처리한다는 건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금액을 감가상각하면서 같이 줄여 나갈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장부에 적혀있던 유형자산 금액에 저 금액을 합쳐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자동차 엔진을 교체했으면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거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먼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자,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면 자, 수익의 친구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한다라고 해서 수선비를 생각하시고 자동차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자본적 지출은 자본의 친구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산 계정 과목 처리하니까 그냥 유형자산 차에 돈 들어갔으면 차량 운반구, 건물에 돈 들어갔으면 건물, 기계장치에 들어갔으면 기계장치. 왜냐하면 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주요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기계장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는데 요즘은 수익적 지출 처리하시오, 자본적 지출 처리하시오 말없이 문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사항으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은
자산 처리하겠구나, 비용 처리하겠구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193페이지의 자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럼 195페이지에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걸 볼게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우리가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효익을 가져주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합리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은 비용화 대상 금액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그럼 감가상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얼마에 사왔는지 취득가액, 취득원가를 알아야지 얼마를 감가상각 비용화시킬 건지를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이 감가상각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게 우리 회사에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감가상각 시킬 거니까 내용연수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한테 효익을 주는 기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이 자산을 처분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잔존가액도 우리가 알아야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 취득가액이 12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액이 20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5년 동안 이걸 쓰는 동안에 얼마의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지금 120에 샀는데 5년 쓰고 나서 얘를 팔면 2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100만 원만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그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그 100만 원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그래서 공식이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할 거예요. 방금 말했던 우리 100만 원, 이걸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상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보면, 자, 첫 번째가, 자, 정해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해법이라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5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이 상각되어 가는 방식이 정해법이에요. 그럼 매년 같은 금액 하려면 우리 일상생활에 잘 쓰는 표현인 n분의 1 하면 되겠죠. n분의 1 하면 매년 같은 금액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n분의 1 할 거면 우리가 먼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공식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을 하고, 이걸 내용연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것 가지고 하면 120만 원에 20만 원 빼면 우리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100만 원이 되죠. 이걸 5로 나누면 20만 원이 되어서 매년
20만 원씩 5년간 하면은 100만 원 닳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해법이에요. 정해법은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나오면 다들 잘 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연수 합계법이라는 걸 볼게요. 자, 연수 합계법이라는 건 이건 내연연수의 역순으로 우리 감가상각비를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금 5년짜리면 5대, 4대, 3대, 2대 1로 연수의 역순으로 해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3대, 5대 9로 비율이 있는데 이걸 안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안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얘네들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럼 17이죠. 그러면 얘는 17분의 3, 얘는 17분의 5, 얘는 17분의 9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안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이런 방식으로 연수합계법도 안분해 줄 거예요. 자, 공식을 쓴다면 자, 얘는 취득원가 빼기 잔존 가액하고 여기에 연수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으로 처리한다라는 게 우리가 글로 적은 공식인데, 자, 이걸 예를 들어서 보면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X1년도에 5대, X2년도에 4대, X3년도에 3대, 2대 1의 비율로 안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안분하겠다는 거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 100만 원을 5대, 4대, 3대, 2대 1로 비율로 역순으로 그냥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분하려면 얘네들 전부 다 합치면 15가 돼요. 그러면 얘는 15분의 5, 얘는 15분의 4, 얘는 15분의 3, 얘는 15분의 2, 얘는 15분의 1.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의미 이해가시죠? 연수의 합계를 분모해 두고 연수의 역순을 가지고 해서 여기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100만 원을 곱해주면 각 연도별로 감가상각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 다 합치면 결론적으로 15분의 15가 되니까 1이니까 100이 될 거예요. 자, 왜 이 방법을 고안해냈냐면,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성능은 처음 샀을 때 성능이 제일 좋죠. 갈수록 성능이 저하될 거잖아요. 그럼 성능이 좋을 때에 수익을 제일 많이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을 많이 창출할 때에 비용을 많이 분배하는 게 서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맞는데, 정해법을 쓰면 그런 거 안 따지고 1차 연도든 마지막 5차 연도든 전부 다 20만 원씩 되니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을 그냥 점점 갈수록 성능이 저하되니까 우리가 역순으로 안분해 버리겠다는 게 이제 우리 연수합계법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문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3년짜리면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그냥 안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연수합계법이에요. 자, 지금 이 두 방법도 지금 중요한 건 얘 100만 원 가지고 5로 나눴고 100만 원으로 15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첫 시작은 취득원가에 잔존가액 20만 원을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음은 생산량 비례법을 보면 자, 생산량 비례법은 일정한 규칙보다는 정확한 비례성이 있도록 이제 우리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자, 비례성이
있다라는 건, 이 생산량이라는 건 우리가 조업도라고 표현도 하는데, 조업도라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작게 만들었냐, 혹은 일하는 시간이 많냐 작냐, 혹은 돈이 많이 들어갔냐 작게 들어갔냐, 이런 기준점을 잡은 걸 조업도라고 해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말 생산량을 가지고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를 샀는데, 자, 기계는 10,000개의 제품을 생산 가능하다고 볼게요. 자, 그럼 10,000개 제품을 생산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X1년도에 봤는데, 자, 얘가 3,000개를 생산한 거예요. 그럼 3,000개를 생산했다면 우리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제가 공식도 안 줬구나. 자, 공식부터 적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공식은 취득 원가의 잔존 가액을 빼고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단기 실제 생산량을 계산하면 우리는 공식이 되는데, 얘가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정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잔존 가액을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에 20만 원 빼면 100만 원이고, 총 생산 가능한 게 예상이 10,000개인데 올해 3,000개를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 비율만큼 3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생산량 비례법이죠. 그럼 X2년도에 5,000개를 생산했다면 얘는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5,000개를 생산했다. 그래서 50만 원이 감가상각비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럼 X3년도에는 우리가 몇천 개를 생산하고 싶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2,000개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20만 원을 생각하면 더 이상 얘는 내용연수도 뭐다 의미가 없는 게 10,000개 생산하고 더 이상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운명이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정말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산량에 비례해서 움직이는 방식이죠. 이게 생산량 비례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3개 설명한 정예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 3개는 우리 취득원가의 잔존 가액을 빼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자, 이번엔 정유법하고 이중체감법을 볼게요. 자, 정률법은 공식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이 정률법이에요. 자, 그럼 미상각 잔액이라는 표현은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이란 뜻이죠. 감가상각하지 않은 금액이란 뜻이죠. 그럼 감가상각한 금액을 모아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참 계정으로. 그럼 지금 미상각 잔액을 보면 잔액은 이렇게 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하면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만 원에 사왔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이
60만 원이 된 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이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외부 이용자한테 100만 원에 사서 60만 원 다른 자산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럼 40만 원짜리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100만 원에 사서 60만 원 다른 자산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40만 원짜리 자산이 있다는 말을 우리 돌려서 표현해 준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방금 그게 장부 금액인데 지금 미상각 잔액이라고 말한 거랑 일치하죠. 그래서 이 미상각 잔액은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그럼 제가 우리는 전표를 입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표 입력은 장부가액과 우리가 처분하거나 뭔가 일어나는 금액의 차이를 장부에 계속 쓰기 때문에 장부가액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관련해서도 제가 장부가액을 자주 물어볼 거예요. 장부가액이 얼마냐고. 자, 지금 우리가 100만 원에 사서 60만 원 다른 게 있다. 장부가액이 얼마죠? 40만 원짜리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를 지금 70만 원에 팔았대. 그럼 얼마 이익이에요? 30만 원 이익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럼 뻔한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다른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린 줄 모르면 안 되니까 이걸 먼저 기준으로 잡고 결과는 30만 원 이익이다라고 나오는지 입력해 보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장부가액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눈으로 보고 계산해도 나올 수 있는 값인데 컴퓨터에 분계를 하는데 그 값이 안 나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유형자산에서는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 그럼 지금 이 자산을 우리가 1월 1일 날 취득했다고 볼게요. X1년도. 그러면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1년간 사용을 했죠. 그럼 이때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건데 자, 처음 감가상각 계산해요. 그때 미상각 잔액은 얼마일까요? 예. 그렇지. 지금까지 감가상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120만 원이겠지. 그죠? 그럼 얘는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률은 기획재정부에서 옛날에 정말 옛날에 저도 도대체 언제 했는지 모를 만큼 옛날에 정률은 공시하고 있어요. 업종별로 자산별로. 그럼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년이면 0.451이라는 그 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뒤에 계산식을 좀 보게 120만 원에 0.451을 해보면 1차 년도의 감가상각비는 54만 1,20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곱한 거예요. 그럼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이만큼 감가상각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X2년도 12월 31일 날에는 이제 이때 미상각 잔액은 1차 연도에 120만 원에서 얘를 뺐죠. 그럼 얘 뺀 금액이 2차 연도에 미상각 잔액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이 40 죄송해요. 자, 65만 8,8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2차 연도는 이 금액에 또 똑같이 0.45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9만 7,119원이 반올림하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X3년도 12월 31일 날 이때 하면 이제 이 금액에 얘 둘이를 뺀 게 미상각 잔액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얘가 얘 뺀 거니까 여기서 얘 빼면 미상각 잔액이 나오겠죠. 그럼 금액을 보면 36만 1,681원이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0.451을 하면 16만 3,118원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렇게 빼고 나니까 미상각 잔액이 19만 8,563원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잔존 가액이 20만 원인데 장부 가격이 20만 원보다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만 원 잔존 가액을 빼서 끝수 조정으로 얘를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냥 20만 원, 이제 마지막에는 20만 원을 빼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이 해의 감가상각비로 쓰고, 그럼 X4년도 12월 31일은 감가상각 안 하고 이때도 감가상각 안 하고 가는 방식이 정률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금액 3개 다 합치면 딱 100만 원이겠죠. 그럼 지금 정률법은 20만 원을 빼고 시작 안 하고 마지막에 빼주죠.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정률을 곱해서 딱 100만 원이든 얼마든 금액을 떨어지도록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정률을 곱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뺐다가 마지막 정리 안 되는 거 그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시작할 때 안 빼고 이 방식은 마지막에 잔존 가액을 빼서 끝수 조정을 하는 방식이 정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앞에 세 개하고 차이점이 정해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은 잔존 가액 20만 원 빼고 시작했고 얘는 그냥 취득원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빼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차 연도 감가상각비 여러분이 구하면 금액만 쓰면 되는 건데 시작을 여기에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2차 연도든 2차 연도든 여기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니까 취득원가로 첫 번째 미상각 잔액은 감가상각 안 한 금액 잔액이니까 120만 원 취득원가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정률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중체감법은 정률법의 간편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을 곱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럼 공식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중체감법은 이 정률을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정률을 모를 때 이 정률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내는데, 이때 이중체감한다는 건 이 정률을 구하는 공식이 내용 연수 분의 2를 가지고 정률을 구해요. 분자의 2를 가지고 우리 정해법을 보면 내용 연수 분의 1이고 그 방식으로 계속 나가는 방식이죠. 얘는 내용 연수 분의 2인데, 자, 왼쪽 걸 가지고 얘를 모른다고 봤을 때 5년이면 얘는 5분의 2가 되겠죠. 5년이니까. 그러면 얘를 정률로 하면 0.400이 될 거예요. 그죠? 소수점으로 바꾸면 0.400이 되죠. 그러면 이 0.400 가지고 그냥 똑같이 X년도 12월 31일 날 120만 원 곱하기 0.400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방금 정률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이중체감법이에요. 이중체감법은 정률을 모를 때에 정률을 구한다는 것만 이렇게 분자의 2를 두고 분모의 내용 연수를 넣어서 정률을 구한다는 것 차이지, 구하는 공식의 방식의 차이는 서로 똑같은 방법이죠.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률법의 간편법이라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봤는데,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 이거 가지고 우리가 1차 년도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봤을 때,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예로 정해법 하면, 자, 1차 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첫 번째 해 20만 원이죠. 자, 두 번째 연수합계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는 100만 원에 15분의 3을 했죠.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33만 3,333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정률법으로 하면 우리 앞에 1차 년도 감가상각비가 120만 원에 곱하기 0.451이었으니까 54만 1,2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시험에서 1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작은 방법은, 혹은 큰 순서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냐면, 자, 우리는 초반에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정률법이 제일 크고 무조건 정해법이 제일 작아요. 무조건 정률법이 제일 크고 무조건 정해법이 제일 작기 때문에 계산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연도 감가상각비나 혹은 2차 연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해법이 제일 작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2차 연도에는 감가상각비라고 안 쓰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썼죠. 얘는 1차 연도에 감가상각한 거랑 2차 연도 감가상각한 거랑 둘이 합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알 수 없는 거야. 3차 연도 가면은 얘가 더 작아요. 3차 연도 가면 얘는 10몇만 원이거든. 얘는 계속 20만 원이거든. 얘는 초반에 확 감가상각에서 뒤에는 이제 가치가 작아서 점점 없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부에서는 무조건 이 규칙이 나오는 거지 뒤로 가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뒤로 가면.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연도 감가상각비나 2차 연도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문을 하면 그냥 우리는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그냥 정률법이 제일 크다, 정해법이 제일 작다, 그걸 아는지 물어보는 거지 계산할 줄 아는지를 질문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비용화 되는 거죠. 비용화가 지금 자산을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또 어제 이야기했던 보수주의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 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각 방법은 어느 걸까요? 당연히 비용이 가장 높이 나오는 얘가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고 정해법이 안정성이 가장 낮은 방법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웬만한 자산은 전부 다 정률법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전부 다 정률법을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건물은 정률법을 쓰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만 정해법을 쓰도록 회계 기준과 세법이 전부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만 정해법을 쓸 거고 나머지는 정해법하고 뭐 정률법하고 나머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회계에서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너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해법을 쓰도록 법이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쭉 봤고, 자 그럼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직접법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간접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X1년도 1월 1일 날 우리가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0만 원 대변에 이렇게 돈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도 X1년도 1월 1일 날 차량 운반구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자,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우리가 정해법으로 그냥 5년간 잔존가액 없다고 보면 그냥 5로 n분의 1 하면 되죠. 100만 원을. 그래서 20만 원이 다른다고 볼게요. 그럼 직접법으로 처리하는 거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20만 원 이렇게 써서 우리 자동차 금액을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던 걸 20만 원 줄여버려서 80만 원으로 남겨두는 방식이 우리는 직접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접법으로 하는 건 X1년도 12월 31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이다라고 이런 계정 과목을 써서 이 자동차의 가격은 그대로 남겨놓고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얘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둘 거예요. 그럼 차감 계정이라는 애는 항상 짝지가 있다라고 했죠. 누군가의 짝지로. 그럼 자동차 샀는데 자동차가 20만 원 달았다라고 해서 자동차의 짝지를 꼭 선택하는 방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얘는 차량 운반구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얘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X2년도 12월 31일에도 정해법이면 똑같이 감가상각비 20만 원이다. 차량 운반구 20만 원이다.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우리 장부에 차량 운반구는 얼마라고 이제 잔액이 남죠? 20 줄였으니까 60만 원이 남겠죠. 그럼 자, 간접법은 X2년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럼 지금 오른쪽은 자 보시면 비용 계정 과목은 X1년도에 20만 원 비용이고 X2년도에 20만 원 비용인데 얘는 자산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20만 원 있던 거 그 다음 연도에 또 20만 원 쓰면 얘들이 합쳐져서 4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10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 달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60만 원짜리구나. 알겠죠? 얘는 그런 표현 안 쓰고 그냥 장부에 차량 운반구 60만 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의
기계장치가 1억 원짜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기계장치가 좋은 기계장치일까요? 안 좋은 기계장치일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직접법으로 표현하면 그냥 1억짜리라고 보여줄 건데 간접법으로 보여줬더니 100억에 사왔는데 99억 따라서 지금 1억짜리인 기계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좋은 기계장치인가요? 누가 봐도 많이 노후화된 기계장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가 그렇게 정보를 받으면 기계장치는 우리 회사 제조업인데 생산 목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또 재투자가 되어야 되겠네. 과거에 사온 게 100억이었으면 100억 정도의 돈은 최소한 더 들어가겠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치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접법으로 보여주는 게 외부 이용자한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간접법을 쓰고 직접법으로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직접법이 편해요. 그냥 60만 원짜리네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얘는 100만 원에 샀는데 40만 원 달했네. 그리고 60만 원이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이제 간접법이에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좀 쉬었다가 얘를 처분하면 그럼 서로 없애는 방식도 틀릴 거니까 그 부분을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